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사는 박은혜입니다. 올해 46살이고요. 남편과 대학생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우정이 돈 때문에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저와 최지원은 대학 동기였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신입생 때 우연히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알게 됐죠. 지원이는 성격이 활발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좀 내성적인 편이었는데 지원이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지원이가 옆에서 응원해줬고 지원이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는 제가 밤새 전화로 위로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자매 같은 사이였어요. 아니, 어쩌면 친자매보다 더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지원이는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본인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서요. 대신 사업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잘 됐어요. 명품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이었는데 한때는 월 매출이 몇 천만 원씩 나왔다고 자랑하기도 했죠. 그런 지원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건 작년 4월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떨리는 것 같았죠. 은혜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차렸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거라고요. 우리는 다음날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원이는 평소보다 훨씬 여인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은혜야, 나 큰일 났어.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재고는 쌓여만 갔대요. 설상가상으로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선입금을 주고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잠적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지원이의 대답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도 못 갚을 형편이라고 했어요. 카드값도 밀렸고 사무실 월세도 석 달째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원이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은혜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지원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친구잖아요. 제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지원이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죠. 그 돈이 우리 우정의 끝을 의미할 줄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집도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한 살림이었죠. 하지만 지원이의 그 절박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지원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남편 성격상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여보, 밥 먹어요. 제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식탁으로 왔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는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지원이 있잖아요. 제 대학 친구.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해서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돈 얘기야?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네. 1,000만 원 정도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000만 원.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 정신 있어? 우리가 지금 그런 돈 빌려줄 형편이야? 하지만 여보, 지원이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잖아요. 제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은혜야, 나도 당신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1,000만 원은 우리한테도 큰 돈이야. 우리 아들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하려고?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제가 일해서 마련할게요. 제 월급 모아서 갚으면 되잖아요. 저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 파트타임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 거 알아. 그걸로 1,000만 원을 언제 모으는데? 남편이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다퉜어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저는 친구를 도와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남편이 차갑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과 이렇게 심하게 싸운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지원이를 도와주기로요. 다음 날 저는 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우리 집 비상금으로 모아둔 500만 원이 있었고 제 명의로 된 적금을 깨서 3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제 친정 어머니께 빌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급하게 돈 좀 써야 할 일이 생겼어요.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로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어머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래, 필요하면 써라. 당장 계좌로 보내줄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효도는커녕 이렇게 손을 벌리다니요. 1,000만 원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이에게 연락했어요. 지원아, 돈 마련했어. 언제 만날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은혜야, 정말 고마워. 진짜 평생 잊지 않을게. 내일 만나자.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친구를 구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제 가슴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지원이를 만나기 위해 시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1,000만 원이 든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건 지원이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지원이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은혜야. 지원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지원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혜야, 정말 미안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1,000만 원 있어. 지원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지원이의 손도 떨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이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야. 저는 지원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원아,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응, 뭐든지.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으로 꼭 빚 갚고 다시 일어서. 그리고 여유 생길 때 천천히 갚으면 돼. 급하게 생각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지원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알았어. 나 정말 열심히 해서 빨리 갚을게. 1년 안에 꼭 갚을게, 은혜야. 1년이라는 기간이 나왔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빨리 갚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 천천히 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래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지원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작게라도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온라인 쇼핑몰 대신 프리랜서로 패션 컨설팅을 하겠다고 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지원이가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친구를 도왔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화가 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다녀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돈 줬어?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투였죠. 네.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차용증은 받았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는 걸요. 그냥 친구니까 20년 우정이니까 믿고 준 거였어요. 그건 안 받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은혜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거래에는 차용증이 필요한 거야. 당신 정말 순진해. 여보, 지원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꼭 갚을 거예요. 제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러길 바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법이야. 당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남편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원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과의 사이에 미묘한 벽이 생겼어요. 대화는 줄었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지원이가 돈 갚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원이에게서는 간간히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원이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먼저 연락하는 걸 자제했어요. 돈 독촉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니 걱정이 됐습니다. 뚝, 뚝, 뚝. 전화벨이 울렸지만 지원이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지원이는 전화를 잘 안 받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지원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연락 한번 해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SNS를 확인해 봤지만 지원이는 몇 달 전부터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끙끙 앓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7개월째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원이가 살던 원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서 위치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건물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지원이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딩동.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더니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누구 찾으세요? 그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 여기 사는 최지원 씨 찾는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 그분이요? 진작에 이사 가셨는데요. 네. 이사를 갔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한 석 달 전쯤 됐나? 이삿짐 싸서 나가시던데요.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석 달 전이면
제가 돈을 빌려준 지 석 달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그냥 인사도 없이 가셨어요. 여성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휘청거렸습니다. 건물 벽에 기대어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이사를 갔다고요. 그것도 석 달 전에요. 그런데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연락을 끊은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원이가 이사를 갔대요. 석 달 전에요. 그런데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연락도 안 받고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원이가 그럴 리 없어요. 제가 항변했습니다. 은혜야, 정신 차려. 연락 두절에 이사까지 갔으면 뭔지 몰라. 돈 떼먹으려고 도망간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지원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친구 믿고 싶은 거 이해해. 하지만 현실을 봐. 이미 7개월이 지났어. 1년 안에 갚겠다던 약속은 어디 갔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지원이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원아, 제발 연락 좀 해줘. 돈 얘기가 아니야. 내가 괜찮은지 궁금해서 그래. 우리 친구잖아. 제발 한 번만 답장해줘.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원이 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그 번호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모든 연락처가 끊겼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원이가 정말로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요. 20년 우정이 1,000만 원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나 지원이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지원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던 그 모습이요. 평생 못 잊을 거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트에서 일을 할 때도 멍했습니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매니저가 한두 번 주의를 주기도 했죠. 남편과의 사이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집에서 대화라고는 거의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께 빌린 200만 원이 떠올랐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니. 제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응, 은혜야.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별일은 아니고. 어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은혜야, 너 석 달 전에 빌려간 돈 말이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머니.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은혜야, 어머니가 재촉하려는 건 아닌데. 사실 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응, 한 달 전부터 속이 안 좋으시다더니 검사를 받았거든. 위에 혹이 있대. 다음 주에 수술하신대.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니요. 그것도 수술까지 해야 한다니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촉이라고 했어. 어머니가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당신 적금을 깨서 100만 원은 마련했는데 나머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혜야, 내가 빌려간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좀 보태려고.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에 보태려고 하는 돈을 제가 친구에게 빌려준 거였어요. 그 친구는 지금 연락도 두절된 상태고요. 어머니,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혜야,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것, 그중 200만 원이 어머니께 빌린 돈이라는 것,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까지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혜야, 내가 그렇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망과 한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제발. 제가 애원했습니다. 알았어, 은혜야. 어머니가 힘없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일 텐데. 그냥 천천히 해라. 아버지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아픈 아버지 수술비에 보탤 돈을 친구에게 빌려준 거예요. 그것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친구에게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왜 또 그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수술을 하신다고?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어머니 돈까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긴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원이를 찾아내겠다고요.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겠다고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지원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다녔던 대학 동문회에 연락했어요. 혹시 지원이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동문회장인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 박은혜예요. 혹시 최지원이 연락처 아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지원이? 선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 한 2년 전부터 동문회 모임에도 안 나오던데. 연락처는 나도 예전 거밖에 없어. 예전 번호로는 이미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저는 다른 동기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어요. 하지만 모두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원이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수소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은혜야, 이제 그만해.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수술비라도 마련해야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장인어른 수술비는 내가 회사에 급전 대출 신청했어. 200만 원 정도는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자책하지 마.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제 잘못 때문에 남편까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지원이의 사업체 등록증이요. 예전에 지원이가 사업자 등록할 때
자랑스럽게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급히 핸드폰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3년 전 사진이었어요. 사업자 등록증에는 지원이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려고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 됩니다.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이어야 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대형 쇼핑몰을 지나게 됐어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어떤 가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편집숍이었어요. 지원이가 예전에 거래했던 곳이었습니다. 지원이가 여기서 물건을 떼다가 온라인으로 팔았다고 자랑했던 기억이 났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최지원이라고 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지원이요? 알죠. 근데 왜요? 저 그 사람 친구인데요. 요즘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연락처 아시나요? 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직원이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제가 물었어요.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고는 돈을 안 갚았어요. 500만 원 정도요. 연락도 안 되고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여기서도요? 저만 속인 게 아니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개월 전쯤이요. 그때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안 받더라고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이면 제가 돈을 빌려준 직후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계획적으로 잠적한 거였던 걸까요? 가게를 나오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원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제가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이미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 떼어먹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20년 우정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까요?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어요. 지원이는 저를 이용했고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 남편이 말했어요. 하지만 차용증도 없는데 어떡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보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원이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원아, 내가 너를 믿었던 20년은 뭐였니? 제발 연락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줄게. 문자를 보내고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런 답장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간 건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설쳤어요. 친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원실에 들어서자 경찰관이 맞아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저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자세한 경위를 말씀해 보세요. 경찰관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지원이와의 20년 우정, 1,000만 원을 빌려준 일, 연락 두절, 이사, 명품 편집숍에서 들은 이야기까지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신고인께서 피해를 입으신 건 맞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가 없으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구두로 약속만 하고 돈을 빌려주셨다는 거죠? 네. 친구라서 그냥 믿고 줬어요.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힘듭니다. 민사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민사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송금 내역이라도 있으세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현금으로 드렸어요. 계좌 이체가 아니라요. 경찰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럼 더 어렵네요. 현금 거래는 증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고소장은 접수해 드릴게요. 수사는 진행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관이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상대방 주소라도 알면 찾을 수 있지 않나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사를 가셨다고 하셨죠? 주민등록 주소 추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짧으면 한두 달, 길면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한두 달이요? 그 사이에 지원이가 또 어디론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남편이 위로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친정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은혜야, 아버지 수술 잘 끝났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어머니. 제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입원비랑 수술비 합쳐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450만 원 정도 더 필요한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50만 원이요? 응.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대. 은혜야, 미안한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련할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말했지만 사실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할지 막막했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들었는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대출로는 2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명의로는 한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신용등급도 높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제 적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트 사장님께 급여 선지급을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달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제가 머리를 숙이며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은혜 씨, 우리 마트 규정상 선지급은 어려운데. 사장님, 제발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입원하셔서. 제가 애원했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알았어요. 이번만이에요. 50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겨우 350만 원을 모았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했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친구에게 빌렸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렇게밖에 못해. 남편이 자책했어요. 아니에요, 여보. 고마워요. 저는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제 잘못으로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어요. 지원이에 대한 배신감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책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진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차용증 하나 받지 않았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를 겨우 마련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지원이의 주소 추적이 쉽지 않다는 연락만 한 번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마트에서 일했어요. 선지급받은 급여 때문에 이번 달 월급은 거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정신이라도 붙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얼마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과일 코너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지원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8개월 만에 그것도 이렇게 우연히 마주칠 줄은요. 지원이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과일 직원과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저는 재빨리 계산대를 빠져나와 상품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이의 모습을 자세히 봤어요.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새로 염색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힘들어 보이던 그때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빠, 이 샤인 머스켓 살까요? 지원이가 옆에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담아.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둘은 다정하게 과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는 비싼 과일들만 골랐어요. 샤인머스켓, 킹수박, 망고. 한 박스에 10만 원이 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갈 땐 그렇게 힘들다고 울었잖아요. 죽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지원이와 남자는 과일 코너를 지나 정육 코너로 향했어요. 저는 몸을 숨기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빠, 오늘 소고기 구워 먹을까요? 지원이가 남자 팔에 매달리며 말했어요. 그래, 등심으로 2kg만 사자. 남자가 흔쾌히 답했습니다. 등심 2kg이면 20만 원이 넘었어요. 지원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집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몰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지원이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요. 둘은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른 계산대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계산 금액이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남자가 카드를 꺼내려는데 지원이가 손을 저었어요. 오빠, 제가 낼게요. 오빠가 맨날 사주시잖아요. 지원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카드로 계산했어요. 45만 원을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45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사람이 제 1,000만 원은 갚지 않는 거예요. 둘이 마트를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열대 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최지원, 제가 소리쳤습니다. 마트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원이가 휙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지원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은혜야.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지원이에게 다가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지원아. 연락도 안 받고 어디 갔었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봤어요. 남자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원아, 이분 누구야? 남자가 물었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오빠 먼저 차에 가 있어요. 지원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니라고요? 저는 20년 친구인데요. 1,000만 원 빌려간 친구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남자가 지원이를 봤어요. 지원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발. 지원이가 남자를 밀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언제 빌려주신 건데요? 8개월 전이요. 1년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연락도 두절되고 이사까지 갔더라고요.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지원이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원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원이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짜 지원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원이는 마트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개월 동안 제가 흘린 눈물이 얼마인데요? 지원아, 여기서 말하기 그러면 밖으로 나갈까?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지원이를 쳐다봤어요. 일단 나가자. 남자의 목소리도 딱딱했습니다. 우리는 마트 밖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지원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설명 좀 해봐. 남자가 지원이에게 말했어요. 지원이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오빠. 지원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은 뭐야? 남자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제가 사업 실패했을 때 은혜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그런데 갚을 형편이 안 돼서 지원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개월이나 됐는데 갚을 형편이 안 된다고?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방금 45만 원짜리 장을 보면서 지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지원아, 너 나한테 한 말 기억나? 3천만 원 사기당했다고 사무실 월세도 못 낸다고 울었잖아. 1년 안에 꼭 갚겠다고 했잖아. 지원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갚고 싶었어. 하지만 뭐. 하지만 새 남자친구 만나서 명품 가방 사고 비싼 과일 사 먹고 등심 구워 먹을 여유는 있었다는 거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지원이를 쳐다봤어요. 너 나한테 빚이 없다고 했잖아. 사업 정리 다 끝났다고 했고. 지원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알아? 내가 그 돈 마련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남편한테 얼마나 욕먹었는지, 친정 어머니한테까지 손 벌렸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암 수술하셨거든. 어머니가 수술비 때문에 나한테 빌려준 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하셨어. 지원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명품 가방도 오빠가 사준 거고. 지원이가 변명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연락을 받았어야지. 이사 간다고 말이라도 했어야지. 왜 나를 피했어? 왜 문자도 전화도 무시했어? 지원이는 그제야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얼마를 빌렸는데요? 남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지갑을 꺼냈어요. 수표책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이 사람 빚 제가 갚겠습니다. 남자가 수표를 떼어 제게 내밀었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갚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원이가 갚아야죠.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갚을 것 같아 보이세요? 남자가 주저앉아 있는 지원이를 내려다봤어요. 아니, 저는. 지원이가 말했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나한테도 거짓말했고 친구한테도 이랬으니 더 이상 할 말 없어.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게 다시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받으세요. 이 사람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았어요. 1,000만 원. 8개월 만에 돌려받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지원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지원이를 두고요. 주차장에는 저와 지원이만 남았습니다. 지원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자매처럼 지낸 친구였어요.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도 다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지원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연락을 못한 줄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니었구나. 너는 그냥 도망친 거였어. 나를 이용한 거였고. 아니야, 은혜야. 지원이가 손을 뻗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한테 나는 뭐였어? 20년은 뭐였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혜야. 지원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어 나오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허무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수표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지원이가 나타났어요. 주차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으로요.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걸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8개월 만에 돌아온 돈이었지만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 어머니께 200만 원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옆에서 사과를 깎고 계셨어요. 어머니께 봉투를 드렸어요. 어머니, 빌린 돈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은혜야, 이걸 어떻게 마련했니? 친구가 갚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갚았다고만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생했구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저를 보셨어요. 은혜야, 울지 마라. 아버지 괜찮아.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남편 회사로 향했어요. 남편이 친구에게 빌린 100만 원을 갚아야 했거든요. 남편은 점심시간에 나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여기 100만 원이요. 친구분께 꼭 전해주세요. 제가 봉투를 건넸어요.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고했어, 여보. 이제 다 끝났어.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웃으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마트 사장님께도 선지급받은 급여를 미리 갚았어요. 사장님은 놀라셨습니다. 은혜 씨, 벌써 갚아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빨리 갚는 게 마음 편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깨진 적금도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비상금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1,000만 원도 돌려받았고 빌린 돈도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원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혜야,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은혜야, 나 그 오빠랑 헤어졌어. 당연한 거지. 나는 직장도 구했어. 편의점 야간 알바야. 제대로 일해서 돈 벌어볼 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려보려고.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미 돈을 돌려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지원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마트에서 일하고 집에서 남편과 아들을 챙기고 친정에 자주 들러 아버지 건강을 확인합니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하셨어요. 이제는 혼자 걸으실 수도 있고 식사도 잘하세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겪으면서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친구라면 무조건 믿었어요. 20년, 30년 함께 했다면 가족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돈 문제 앞에서는 명확해야 한다는 걸요. 며칠 전에는 또 다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은혜야, 나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제 돈 거래는 안 해. 은행가 봐. 친구는 서운해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냉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가끔 지원이 생각이 나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편의점에서 일하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지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SNS도 차단했어요. 20년 우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때때로 가슴 한편이 아려와요. 함께 웃던 시간들, 밤새 수다 떨던 추억들이 떠오를 때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우정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와 제 가족입니다. 저를 진짜로 사랑하고 지켜준 사람들이죠. 남편은 화를 내면서도 끝까지 함께 해줬어요. 어머니는 아프신 아버지 곁을 지키시면서도 저를 걱정해 주셨고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남편과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나 그때 정말 순진했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당신 장점이야. 사람을 쉽게 믿는 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만 이제는 조금만 조심하면 돼. 네, 이제는 조심할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어요. 가을밤이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지원이를 향한 미련이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 희미해질 테니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하며 진짜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인연이 끊겼지만 그 대신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